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한국 땅이라며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죠. 사건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이어 한국의 독도를 향해 도발하며 시작됐습니다. 조용하던 한국은 지하벙커에서 보이지 않는 반격을 시작했죠. 일본이 70년간 미국을 속여온 로비 장부와 연합국의 기밀 문서, 그리고 한반도 깊은 곳에서 깨어난 괴물의 실체까지 모두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본을 국가부도 사태로 몰아넣은 한국의 압도적 참교육.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말이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 여자는 마치 자신이 21세기의 철의 여인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 안에서 얼음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위스키의 호박색 액체가 UN 본부 VIP 관람석의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마이클. 대통령님께서 가장 공들이는 파트너 아닙니까? 박수는 쳐줘야죠. 저기서 저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가 킬킬거리며 제 잔에 술을 더 채워주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파트너라니요? 제 눈에 저 아래 연단에 서 있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인 USS 재팬의 함장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출격시키고 필요 없으면 항구에 박아두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파트너는 무슨요? 그냥 방파제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아주는 비싼 방파제.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방탄유리 너머의 총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25년 11월의 뉴욕은 쌀쌀했지만 이곳 UN 총회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지핀 광기로 후끈거리고 있었다고 해야겠군요. 단상에 선 다카이치 총리는 마치 성전을 선포하는 여사제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찢고 나올 듯 카랑카랑했고 제 고막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 대만 해협은 붉은 군대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훈련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너무나 빤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한 진짜 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탄 발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 태평양의 물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위대의 작전구역을 통해 북부까지 한시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는 다케시마, 아니 독도 인근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한국 정부를 돕기 위한 우방의 결단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돕는다니요? 저건 그냥 한국 앞마당은 이제 우리 거다라고 선언하는 꼴이 아닙니까? 명분은 안보협력이었지만 실상은 침략의 합법화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국 대표 단석을 찾았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펄펄 뛰고 있나요? 신발이라도 벗어서 던지려나요? 보통의 한국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제가 CIA 보고서를 통해 배운 그들은 감정적이고 뜨겁고 영린을 건드리면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다혈질의 민족이었으니까요. 과거에도 독도 얘기만 나오면 외교관의 채통이고 뭐고 집어던지고 핏대를 세우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망원경 렌즈에 잡힌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있었습니다. 어라? 저도 모르게 망원경 초점을 다시 맞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죠. 한국 대사 최명석. 그는 마치 이 소란스러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카이치가 독도를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라고 선언하는 모욕적인 순간에도 그는 뿔테 안경을 고쳐 쓰지도 넥타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붉은색 규탄 성명서 대신 낡고 투박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봐요, 데이비드. 저것 좀 보세요. 한국 대사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포기했나 본데요? 하긴 이번엔 좀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지스함이 12해리까지 들어갔는데도 펜타곤이 가만히 있으니까 겁먹은 거겠죠. 데이비드의 말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거래를 위해 침묵하셨죠.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올리고 미국채를 대량 매입하겠다는 딜을 걸어왔으니까요. 우리는 일본이 한국의 뺨을 한 대 때리든 말든
미국의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쯧쯧, 불쌍한 친구들. 이번엔 상대를 잘못 만났군요. 그냥 숙이고 들어오는 게 살 길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털어넣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판정승이었죠. 한국은 기껏해야 유감을 표명한다 정도의 힘없는 성명서나 읽고 내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통령님께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 종료입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대응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계획대로 관세 협상 진행하셔도 다음 발언권은 대한민국 대표에게 있습니다. 의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석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마치 슬로모션을 보는 것 같았죠.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지도 않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 검은 가방만을 소중하게 챙겨들고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뚜벅뚜벅. 마이크 앞까지 걸어가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연겁처럼 느껴지더군요. 단상에 선 그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을 바라보는 판사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VIP룸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뭐라고요? 반박을 안 한다고요? 데이비드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총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대표 단석의 외교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더군요. 항복이구나. 싱겁게 끝났어.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으니까요. 한국 전이 상실. 일본의 완벽한 승리. 하지만 최 대사의 다음 말이 제 엄지손가락을 허공에 멈춰 세웠습니다. 반박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대화가 아니라 힘과 거짓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외교적 관례를 깨고 지난 70년간 미뤄왔던 역사적 청구서를 정식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구서라니요? 전쟁 배상금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지겨운 레퍼토리인데 말이죠. 최 대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만한 검은색 USB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포트에 꽂는 순간 UN 총회장 정면에 초대형 아이맥스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일본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법과 증거에 입각한 것들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붓으로 그린 먹선. 고지도였습니다. 저는 하품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저거군요. 500년 전 지도 들고 와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써 있잖아 하는 거 말입니다. 미국인은 저런 것에 관심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지도는 펜으로 긋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긋는 겁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의 지도는 제가 알던 흔한 독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중앙에 크게 확대된 섬은 독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1834년 일본 에도 막부가 공식 제작한 신정만 국전도의 원본 디지털 스캔본입니다. 최 대사의 레이저 포인터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머문 곳.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 대한해협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그 섬이었습니다. 다들 독도를 보시겠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독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쓰시마입니다. 여러분이 대마도라고 부르는 곳이죠. 쓰시마? 대마도? 갑자기 대마도가 왜 나오는 걸까요? 보십시오. 일본 정부가 만든 이 지도에서조차 쓰시마는 일본 본토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일한 색상, 동일한 표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조차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총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학술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그래서요? 옛날에 당신들 땅이었다고 달라는 겁니까? 텍사스도 옛날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최 대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고지도 몇 장으로 국경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뜬 문서는 고리타분한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타자기로 친 영문 서류. 상단에는 탑 시크릿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빗금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발신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시만요. 저건 우리 문서가 아닙니까? 그것도 2차 대전 종전 직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통치할 때 작성한 문서들 말입니다. 이 문서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령한 스카팽 제677호입니다. 최 대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3항을 보시죠.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등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섬들로 정의한다. 그리고 명확히 제외되는 섬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붉은 레이저가 문서의 하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A. 울릉도, 리암쿠르 락스. 문서에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누가 뭐래도 명백한 우리의 영토, 독도였습니다. 연합국조차 그 섬을 일본 땅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이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걸 덮었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가 멈춘 곳은 그 아랫줄이었습니다. B. 스시마 섬. 뭐라고? 저도 모르게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 당장 화면 확대해보세요. 저거 진짜입니까? 데이비드가 허둥지둥 태블릿 PC로 UN 실시간 피드를 확대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없었죠. 타자기로 쳐진 명확한 알파벳. 스시마. 대마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스카팽 677호에 대마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백악관 NSC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밀 문서를 봤지만 대마도가 일본 영토 제외 목록에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무시했거나 잊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문서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대사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일본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점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국은 전후 처리 과정 초기 대마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속령이었거나 조공관계에 있었던 특수한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후의 정치적 로비로 인해 최종 조약문에서 이 내용이 모호해졌지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정의에서 대마도가 배제되었던 연합국의 원초적 판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회장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비명에 가까운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 단석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입술을 깨물며 보좌관에게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고 일본 외교관들은 핏대선 얼굴로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독도 방어만 해도 벅찰 텐데 대마도를 달라고요? 제정신입니까? 데이비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저건 미친 게 아닙니다. 저건 천재적인 수입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격할 때 한국은 방패를 드는 대신 그럼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수비? 아니요. 이건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협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 대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총회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지금 그건 초안일 뿐이고 최종 조약에서 빠졌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마도 반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여유가 소름 끼치더군요. 왜 삭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장소는 어두컴컴한 지하 문서고 같았습니다. 철제 앵글 선반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카메라가 줌인하여 낡은 서류철 하나를 비췄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기밀사항, 대미 로비 활동 내역서, 1951. 이 영상은 10년 전 일본 외무성 내부의 양심 있는 관계자가 목숨을 걸고 유출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 NIS에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이 영상을 1급 기밀로 봉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카이치 총리께서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으니 우리도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춰 봉인을 해제합니다. 영상 속에서 장갑을 낀 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미 국무부 덜레스 장관 측근 접촉. 50만 달러 전달 완료. 요청사항 평화조약 초안에서 대마도 및 파랑도 관련 문구 삭제 요망. 결과 성공. 해당 조항 삭제 확인. 오, 맙소사. 저는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극의 폭로였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본의 검은 돈에 매수되어 영토를 팔아넘겼다는 미국 입장에서도 치욕스러운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데이비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대마도를 일본에 넘겼다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님께서 아시면 난리가 나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호구 잡히는 것을 혐오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속이고 돈으로 국경을 샀다니요? 그것도 7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니요? 이건 다카이치가 실수한 겁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얌전한 고양이를 건드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그것도 핵폭탄 스위치를 쥐고 있는 호랑이를 깨운 것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린 겁니다. 최 대사는 이제 스크린을 등지고 총회장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고상한 국제법과 정의의 실체가 고작 이것입니까? 로비와 뇌물로 산 영토가 당신들의 자부심입니까?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일본 대표단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간부로 유엔 안보리의 대마도 지위 확인 소송을 정식 제기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은폐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독도를 논하기 전에 당신들은 훔쳐간 작물부터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총회장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스를 넘어 단상으로 달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좌관의 부축을 받아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철의 여인의 뒷모습은 이제 도망치는 폐잔병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 암호화된 스마트폰이 맹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더 프레지던트.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전화를 받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최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 무서운 증거들이 담긴 USB를 다시 검은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네. 왜 그러십니까? 보고서 수정하세요. 저는 씩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파제가 아닙니다. 저 친구들. 오늘부로 킬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유엔 총회장의 소라는 방탄유리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지고 제 신경은 오직 귀에 들리는 목소리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마이클, 방금 그 쇼 봤나?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오히려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지기 직전에 슬롯머신을 보는 도박사의 목소리 같았죠. 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마도 카드를 꺼낼 줄은 CIA도 예상 못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일본 녀석들, 그동안 우리가 지켜주는 줄 알고 너무 비싸게 굴었어. 방위비 협상 때마다 돈 없다, 경제 어렵다 징징대더니 뒤로는 돈을 뿌려서 미국 땅. 아니, 미국의 승인을 샀더군. 감히 나를, 미국 대통령을 장무라비 취급을 해? 대통령님은 장무라비라는 단어를 씹어뱉듯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국무부 애들은 벌써 한미일 공조균열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진정? 누가? 내가? 수화기 너머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잘 들어. 이건 비즈니스야. 일본은 지금 코너에 몰렸어. 한국이 내민 증거는 반박 불가능해. 스카팩 문서? 그건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진짜 백이야. 내가 여기서 일본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사기꾼을 옹호하는 공범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트위터 앱 켜. 30초 뒤에 올라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데이비드의 어깨를 쳤습니다. 데이비드, 주식시장 모니터 띄워. 그리고 트위터 새로 고침 계속해. 뭐? 갑자기 왜 그래? 보스랑 무슨 얘기했어?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해. 지금 당장.
데이비드가 허둥지둥 태블릿 PC를 조작해 월스트리트의 실시간 인덱스를 띄웠습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의 CNN 뉴스 특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초 후, 제 스마트폰과 데이비드의 태블릿 그리고 UN 회의장에 있는 수백 명의 외교관들의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방금 한국 친구들이 보낸 문서를 봤다. 믿을 수가 없다. 일본은 70년 동안 쓰시마에 대한 진실을 숨겨왔다. 로비로 만들어진 조약은 가짜다. 대마도를 다시 한국으로. 오, 신이시여. 데이비드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윗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니케이 지수 그래프가 마치 벼랑 끝에서 떨어진 등산객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화면을 뒤덮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화가 녹아내리고 있어, 마이클. 1달러에 160엔, 170엔. 이거 국가부도 수준이야. 회의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비명을 지르며 본국과 통화하려 했지만 통신망 폭주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폭락하는 주가도 절규하는 일본 외교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한국 대표단석을 보았습니다. 최명석 대사.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폭로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우방국인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를 마시며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척추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해. 보통의 승리자라면 도취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본국의 승전보를 알리며 환호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태도는 마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듯한 기이한 침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짐 싸.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지금? 여기서 뒤처리는 안 하고? 뒤처리는 국무부한테 맡겨. 나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저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믿는 구석이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뿐일 리가 없어. 저런 여유는 물리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국가안보회의 상황실. 이곳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미국의 눈과 귀입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재킷을 의자에 던져두고 정보 분석관 케빈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NSA에서 파견 나온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이자 위성정보 해독의 1인자였습니다. 케빈, 한반도 상황 띄워. 지금 당장. 케빈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위성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점과 선들이 각국의 군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상자위대 제1, 제3호위대군이 사세보와 요코스카 기지에서 긴급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권 발동을 언급한 직후부터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화면 속 일본 열도 주변은 일본 함정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말벌떼처럼 독도와 대마도 쪽으로 향하는 뱃머리들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은요? 더 심각합니다. 북해 함대가 칭다오에서 출항했고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북쪽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첩보에 따르면 베이징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산업계는 일주일 안에 마비될 겁니다. 예상대로군.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일본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트윗, 중국의 경제보복. 모든 것이 한국이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군은? 한국 해군은 어디 있지? 독도를 지키려면 이람대가 벌써 출동했어야 하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냈으니 한국도 구축함을 보내 맞불을 놓는 것이 군사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케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곤혹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부보좌관님. 뭐가? 한국 해군이 항구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동해 일함대, 부산 작전기지, 제주 해군기지.
모든 한국 함정들이 엔진을 끈 채 정박해 있습니다. 출항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초계기조차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동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만이 독도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은 마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듯 바다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영토를 뺏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막상 적이 오니까 대문을 열어준다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케빈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KH-12 정찰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열 영상 데이터였습니다. 저희가 한국 내부의 미사일 기지들을 스캔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한국은 당연히 현무 미사일 부대를 전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화면에는 강원도 산악지대와 충청도 일대의 미사일 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상했습니다. 열 신호가 없습니다. 케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열도, 통신 장비의 전자파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기지 전체가 셧다운된 것처럼 고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데이터가 루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라니? 위성이 보내오는 신호가 미세하게 반복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패턴, 구름의 이동. 모든 게 30분 단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성 피드에 가짜 평화를 심어놓은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을 속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아니,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만 전술을 쓴다고? 지금 한국이 우리 눈을 가렸다는 거야?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한국이라는 녹화 영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저 기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블랙아웃입니다. 침묵. 상황실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건 포기나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냥꾼이 덫을 놓고 덤불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매복의 징후였습니다. 연결해. 제가 명령했습니다. 누구요? 다카이치 총리실입니까? 아니. 한국국가정보원. 김영석 차장. 보안회선이 연결되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펜을 돌렸습니다. 김영석. 그는 한국정보기관의 실세이자 그림자 속의 전략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CIA 서울 지국장조차 그 사람 속은 내시경을 넣어도 모를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던 남자. 화면이 켜지고 김영석 차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새벽일 텐데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벤스 부보좌관님. 이 새벽에 안보실까지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유엔 대사만큼이나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조했습니다. 인사는 생략하죠, 김 차장님. 지금 당신네 군대가 이상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일본 함대가 독도 12해리까지 접근했는데 해군은 꼼짝도 안 하고 우리 위성에는 가짜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김 차장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숨기다니요? 우리는 그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군사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요. 외교적 해결? 스카팽 문서를 터뜨려서 일본 경제를 박살낸 게 외교적 해결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라니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재미있어 하셔서 맞장 굳혀주긴 했지만 솔직해집시다. 한국이 정말 대마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그냥 협상용 카드잖아요. 김 차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안경 너머에서 번뜩였습니다. 벤스 부보좌관님. 미국은 항상 숫자로 세상을 보시죠. 함정의 톤수, 미사일의 사거리, GDP 규모.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식에 빠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제7광구.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7광구.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 그건 이미 40년도 지난 떡밥 아닙니까? 석유가 나올 줄 알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방치된 곳. 일본이 2025년 협정 종료를 기다렸다가 독식하려 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낡은 석유시 추공 이야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낡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이 서류 한 장을 카메라 가까이 들어 보였습니다. 일본이 왜 그토록 독도에 집착하고 대만 위기를 핑계로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영토 야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데이터요? 3년 전 일본 자원 탐사선이 칠광구 심해에서 채취한 비밀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걸 역정보 공작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기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이드레이트와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유전지대와 맞먹습니다. 일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독자 개발을 선언하고 그 막대한 에너지를 지킬 방패로 독도와 대마도 라인을 요새화하려 했던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국뽕이나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침몰해가는 경제를 되살릴 마지막 동아줄로 칠광구를 노렸고 한국은 그 욕망을 역이용해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일본이 움직이게 놔둔 겁니까? 그들이 욕망을 드러낼 때까지? 쥐를 잡으려면 쥐가 치즈를 물 때까지 기다려야죠. 김 차장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보좌관님. 우리 해군이 출동하지 않는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다니? 일본 함대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우리는 바다 밑과 땅 속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 상황실의 케빈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부보좌관님. 데이터 루프가 깨졌습니다. 위성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뭐가 보여? 저는 전화를 든 채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뜬 강원도의 산악지대. 그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숲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땅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위장막이 걷히고 산비탈의 흙더미가 양옆으로 밀려나며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원통형 물체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건 현무5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지하 100m 벙커도 뚫고 들어가는 괴물이죠. 지금 일본 함대는 독도 앞에 있지만 우리 미사일은 도쿄의 총리 관저와 로폰기 힐즈 그리고 일본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차장 잠깐만. 저걸 쏘겠다는 거야? 미쳤어? 저건 전술핵이나 다름없잖아. 쏘면 전쟁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쏘지 않습니다. 김 차장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일본이 칠광구를 먹으려다 본토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요. 진짜 공포는 쏘는 게 아니라 언제 쏠지 모르는 총구를 이마에 대고 있을 때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부보좌관님. 일본 쪽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해군이 왜 안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신이 끊기자마자 저는 케빈에게 소리쳤습니다. 일본 쪽 상황 띄워. 동해상에 있는 일본 함대. 케빈이 다급하게 위성 좌표를 동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평생 군사 전문가로 일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일본 이지스함 마야와 호위함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나 데이터가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저래? 공격받은 거야? 아, 아닙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케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포위? 한국 해군은 항구에 있다며. 배가 아닙니다. 무인기입니다.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자 일본 함대 주변의 바다 위로 수백 아니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파도에 섞여 잘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해상자폭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얇은 안테나만 내놓은 채 그들은 조용히 일본 군함들의 흘수선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중 자폭 드론 해기입니다. 케빈이 덜덜 떨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폭약 50kg 탑재. 적에 동시에 터지면 이지스함이고 나발이고 그 자리에서 두 동강 납니다. 일본 함대는 지금 기레밭 한가운데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드론들을 바다에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일본 함대가 독도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의 목덜미를 소리 없이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채 그때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유엔 회의장에서 최 대사가 그토록 오만할 정도로 여유로웠는지, 왜 한국군이 항구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조차 감지하지 못한 기술,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전술. 젠장.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키운 게 아니었어. 용을 키우고 있었군. 상황실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화면 속의 저 고요한,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한국의 미사일 4.15만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다 나라 전체가 수장될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칠광구와 대마도를 바칠 것인가.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택권은 그녀에게 없다고. 부보좌관님, 심박수가 분당 120회를 넘었습니다. 진정제가 필요하십니까? 상황실의 의무요원이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우며 경고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거칠게 손을 휘저어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진정제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이유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제가 평생 배워온 군사학의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해. 그 푸른 바다가 검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차가운 금속성 짐승들의 군무였습니다. 상황 보고해. 당장. 제가 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풀어헤친 지 오래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NSA 수석 분석관 케빈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식별된 한국의 무인기 핵이 총 3,240기입니다. 반복합니다. 3,240기입니다. 일본 호위함대 전체의 배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고폭약이 지금 일본 군함들의 흘수선 바로 밑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3,240기라고? 저는 화면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일본 최신의 이지스함 마야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해상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강철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면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수천 개의 검은색 드론들이 카메라 렌즈를 함교 쪽으로 고정한 채 마치 사냥감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늑대떼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언제 저기까지 간 거야? 우리 위성은 뭘 하고 있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의 감시 자산이 이렇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케빈이 데이터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메타물질 흡음 타일입니다. 소나 음파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버립니다. 게다가 배터리 구동 방식이라 엔진 소음이 0에 가깝습니다. 저들은 며칠 전부터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함대가 독도 영해를 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일본 함대의 반응은 완전한 마비 상태입니다. 케빈이 일본 해상자위대 전술 네트워크를 해킹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함장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드론들이 함정의 스크류와 조타기 틈새마다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을 시동 거는 순간 프로펠러가 드론을 치면서 기폭장치가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터집니다. 그렇다고 쏘려고 해도 사각지대에 붙어 있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목숨은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수뇌부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한국 NIS 김영석 차장이 보낸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From NIS 김. 물리적 타격은 하수나 하는 짓이죠.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베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숨기고 있던 진짜 보물지도를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CNN을 켜십시오. 저는 데이비드에게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뉴스 채널 돌려. 지금 당장. 메인 스크린이 양분되며 CNN 속보 화면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전멸하고 있었고 UN 본부 기자회견장에선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명석 대사는 이제 더 이상 방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고석에 앉은 일본을 내려다보는 냉철한 검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이번 독도 도발의 명분으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최 대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복잡한 3D 지질도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평범한 해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규슈 앞바다까지 이어진 대륙붕, 그 지하 깊은 곳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에너지 광맥이 마치 용의 핏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30년간 1급 기밀로 분류하여 은폐해온 제7광구 정밀 매장량 분석 보고서의 원본입니다. 최 대사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7광구의 경제성이 없다고 거짓 발표를 하며 공동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탐사선을 보내 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2025년 한국과의 협정이 종료되는 즉시 이 막대한 자원을 독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 속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석유가 좀 있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천연가스 2100억 입방피트, 대한민국 전체가 30년을 쓰고도 남는 양. 원유 매장량 93억 배럴, 미국 전체 매장량의 20%에 육박하는 수치. 히토류 매장량 4200만 톤, 전기차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양. 이게 다 7광구에 있었다고? 데이비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93억 배럴이면 미쳤어.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지대하고 맞먹는 수준이잖아. 일본 놈들 이걸 협정 종료되자마자 혼자 다 처먹으려고. 조용히 해. 더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최 대사가 다음 폭로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독도와 대마도를 잇는 해상 라인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즉, 한국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해상 장벽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127개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그리고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비밀 회의록, 그리고 충격적인 뇌물 장부까지. 날짜와 서명, 관인까지 선명한 빼박 증거들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다카이치 정조회장 지시, 한국의 간섭을 배제할 독자 시추 계획을 수립할 것. 필요하다면 자위대 호위함 활용. 2025년 1월 20일 로비 자금 500억엔 워싱턴 K 스트리트 유력 로비스트들에게 전달. 목적, 미국 정부의 묵인 유도. 오, 맙소사.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국 전가에 뿌려진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상원의원들의 이니셜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님이 가장 혐오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일본의 돈놀이에 노라나 호구 노릇을 했다는 프레임. CNN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자원 은폐 및 국제 사기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폭락하고 도쿄증권거래소의 일본 5대 종합상사 주가는 거래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경제뉴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탐욕을 폭로하여 도덕성을 파괴한 뒤 곧바로 그 탐욕을 물리적으로 짓밟을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 말이 맞았어. 보여준다고 했지. 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상황실의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데프콘 레벨이 상향 조정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감시망이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물체를 포착했을 때 울리는 특수경보 코드 블랙이었습니다. 부보좌관님, 한국 미사일 기지들. 4일로가 개방됩니다. 케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발사 징후가 있나? 연료 주입은? 아니요. 연료 주입도 점화 신호도 없습니다. 그냥 뚜껑만 열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라는 듯이요. KH-12 정찰 위성이 보내온 고해상도 화면. 강원도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그리고 충청도에 위장된 지하 벙커. 그동안 울창한 숲과 홀로그램 위장막으로 철저히 가려져 있던 거대한 대지가 마치 성경 속의 홍해가 갈라지듯 열리고 있었습니다. 쿠구구궁.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축을 울리는 진동이 모니터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두께 5m의 강화 콘크리트 덮개가 천천히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검은색 금속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현무5. 그것은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우주 발사체, 아니 멸망의 오벨리스크에 가까웠습니다. 재원 분석 완료되었습니다. 케빈이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18m, 직경 1.6m. 탄두 중량만 8톤입니다. 기존 재래식 미사일의 탄두가 500kg인 걸 감안하면 16배입니다. 8톤이라고?
데이비드가 되물었습니다. 핵탄두도 1톤이면 도시 하나를 날리는데 왜 8톤이나 필요한 거야? 비효율적이지 않아? 아니, 데이비드. 넌 물리학을 몰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폭약으로 터지는 게 아니야. 운동 에너지 그 자체야. 저 무거운 텅스텐 덩어리가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에서 내리꽂히면 그 충격량만으로도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이 나와. 방사능 낙진? 그런 건 없어. 오직 깨끗하고 완벽한 지진만 남는 거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하 300m 벙커? 다카이치가 숨어있는 지하 관저? 소용없어. 저거 한 방이면 그 일대 집안이 액상화되면서 그냥 생매장되는 거야. 핵무기는 쏘면 국제적 비난을 받지만 저건 쓸 수 있는 무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화면 속에서 현무5의 거대한 탄두가 하늘을 향해 90도로 직립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한국 전역의 비밀기지 36곳에서 동시에 4일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분노한 고슴도치가 온몸에 가시를 세우듯 대한민국이라는 땅 전체가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대한 탄두를 일본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0.1도 정도 기울여 놓았을 뿐입니다. 현재 일본 측 레이더 상황은 케빈이 일본 방공망 데이터를 해킹하여 메인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지하 벙커의 통합 전술 화면은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라곤. 케빈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켜서 일본의 주요 시설들을 정밀 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 관저, 방위성, 그리고 후쿠이현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피격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원전을 겨냥했다고? 데이비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 위에 8톤짜리 강철 망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망치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요격 미사일?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8톤 쇳덩어리는 요격해도 파편이 비 오듯 쏟아져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망치를 쥐고 있는 상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당신을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는 침묵의 공포, 그리고 압도적인 억지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칠광구의 기름을 탔네. 좋아. 하지만 그 대가는 너희 땅 전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에 휩싸이는 거야. 미쳤어.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CNN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도쿄 시내 한복판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이었습니다. 지금 도쿄는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4일로 개방 소식이 스마트폰 알림으로 전해지자마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거대한 미사일 앞에서는 지하철역도 대피소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NIS가 해킹으로 송출한 듯한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한국이 공개한 칠광구 자원지도, 오른쪽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현무5의 사진. 시민들은 그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무력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위대의 최신 무기도, 다카이치 총리의 강한 일본이라는 슬로건도 저 압도적인 8톤짜리 괴물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 정부 반응은? 침묵입니다.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 30분 전까지만 해도 펜타곤과 국무부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방금 전 통신이 뚝 끊겼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강요들이 총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가감없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핵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쌓아 올린 다카이치의 제국이 차가운 팩트와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왜? 대통령님께 연결해. 한라인으로. 저는 스크린 속 동해의 검은 드론들과 산속의 거대한 미사일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전해드려. 지금부터는
항복 문서를 작성할 시간이라고. 한국은 지금 일본에게 살려줄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죽고 싶으냐고 묻고 있는 거지. 1달러당 230엔이 깨졌습니다. 맙소사 240엔, 250엔. 바닥이 없습니다.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월스트리트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화면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크린에 붉은 페인트 양동이를 끼얹은 것 같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이 실시간으로 청산당하고 있는 처참한 도축 현장이었습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을 시도했지만 3분 만에 외환 보유고 2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개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이건 막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경제보좌관 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와이셔츠 겨드랑이는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아시아의 불치망모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흔들리지 않는 엔화의 위상. 하지만 한국이 7광구의 진실과 현무5라는 카드를 꺼내든 순간 그 불치망모는 종이배처럼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군대보다 빠릅니다. 한국이 일본의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자금을 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보좌관님, 긴급 호출입니다. 도쿄 총리 관저입니다. 통신장교가 헤드셋을 부여잡으며 외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발작 수준입니다. 호흡이 거칠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 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대통령님이 계신 집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조금 전 햄버거를 드시며 제게 윙크를 하셨죠. 마이클, 죽어가는 말에 베팅하지 마라. 말 한 장을 챙겨서 갈아타라. 그게 비즈니스다. 그것이 보스의 지침이었습니다. 연결해. 내가 봤지. 대형 스크린의 중앙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보았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이 되어 있었고 짙은 화장은 땀과 눈물로 번져 기괴한 조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서류 뭉치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고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관저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G7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3등실 복도 같았습니다. 벤스 부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바꾸세요. 지금 당장.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대통령님은 바쁘십니다. 총리님. 저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최대한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대꾸했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국이 지금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리 영해를 불법 봉쇄하고 있어요. 핵무기급 미사일로 우리 원전을 겨냥하고 있다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데 구경만 할 겁니까? 당장 칠함대를 보내 한국군을 타격하세요. 공격이라뇨.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총리님, 한국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드론도 자폭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저 배치만 했을 뿐입니다. 총리님이 며칠 전 독도 앞에 이지스함을 배치했듯이 말이죠. 한국은 지금 총리님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궤변 늘어놓지 마시오. 우리는 피해자야. 한국이 조작된 문서로 우리를 음해하고. 조작?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국 정보국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7광구 은폐 문건, 뇌물장부, 로비스트 명단. 전부 진본입니다. 심지어 우리 상원의원들에게 건넨 수표 번호까지 일치합니다. 총리님, 당신들은 미국을 매수했습니다. 그게 동맹이 할 짓입니까? 다카이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헐떡거렸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베이징에 한 라인을 연결하겠어.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이 합쳐지면 태평양의 주인이 누가 될 것 같나? 순간 백악관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앞에서 레드팀으로 갈아타겠다는 협박을 하다니.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맹을 협박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장입니다. 그때 스크린의 오른쪽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NIS 김영석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쇼를 기다렸다는 듯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손을 잡는다고요? 시진핑 주석이 과연 당신 전화를 받아줄까요? 다카이치 총리? 김 차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10분 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7광구 자원 강탈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의 정당한 주권을 지지한다고요. 당신은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내 놈이. 감히. 다카이치가 화면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조한 7광구 문건 3개가 믿을 것 같으냐? 우리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증거 있어? 다 소설이야. 우리는 정당한 영토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김 차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투릴 녹음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총리님, 당신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줄 알고 저희가 당신의 파벌금고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선물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당신은 총리직 사퇴가 아니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의 피고석에 앉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1974년 1월 30일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직전 당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파벌의 수장인 그분과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도쿄의 요정 아카사카 밀실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 원본입니다. CIA도 도청에 실패했던 그 전설의 테이프죠. 김 차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하는 낡은 잡음소리가 스피커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탁하고 쉰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한 저에게는 그 내용이 천둥소리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총리, 한국 놈들이 자꾸 7광구 공동개발을 요구하는데 어쩌죠? 박정희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멍청한 소리. 일단 들어주는 척해. 서명만 하고 기술적인 이유를 대서 개발을 무기한 미루란 말이야. 50년. 그래, 딱 50년만 버티면 협정이 종료된다. 그때 가서 우리가 독식하면 돼. 그 바다 밑에 있는 검은 황금은 전부 위대한 제국의 것이야.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대사. 혹시 한국 어선들이 눈치채고 접근하거나 민간 탐사선이 알짱거리면 사고로 위장해서 수장시켜버려. 해상보안청에 비밀 지령을 내려. 바다는 말이 없으니까. 목격자는 필요 없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5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한국을 속이고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 자국민과 한국 민간인에 대한 살인까지 교사했음을 증명하는 국가 차원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차장이 차가운 눈으로 다카이치를 노려보았습니다. 과거의 죄는 조상이 지었다 칩시다. 하지만 현재의 죄는 당신이 져야죠. 어제 오후 2시 당신이 벙커에서 해상자위대 사령관에게 하달한 작전 명령 제영호. 화면에 붉은색 탑 시크릿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떴습니다. 작전 명령 제영호 수신 해상망료장 1. 한국 해군이 7광구 해역에 진입할 시 경고 방송 없이 즉각 어뢰로 격침하라. 2. 필요시 독도에 대한 함포 사격을 허가하며 상륙부대의 투입을 준비하라. 3. 이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의 우발적 판단으로 돌린다. 당신은 전쟁을 막으려던 게 아니었어. 김 차장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죄 없는 자위대원들과 한국 군인들을 제물로 바쳐 고의적인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이것은 명백한 평화에 대한 죄다. CNN, BBC, NHK.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이 이 녹취록과 살인 명령서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에도 이 끔찍한 명령서가 떴습니다. 그 순간 다카이치 총리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총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관저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니터를 끄거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끄라고. 방송 꺼. 누구 없느냐. 저놈들을 체포해. 다카이치가 비명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았습니다. 쾅! 화면 속에서 육중한 관저 집무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복을 입은 중년 남성 일본 방위성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리님. 방위성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자위대를 당신의 사병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상자위대 사령관과 통합막료장이 당신의 작전 명령 재영호 수행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임명해준 자리야. 배신이 아닙니다. 국가를 구하는 겁니다. 방위성 장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총리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망가진 조국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이 지키겠다던 국민들이 관절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생존을 원합니다. 카메라가 관저 밖을 비췄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도쿄 나가타초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촬영한 그 모습은 거대한 인간의 파도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일장기가 아니라 노워, 타카이치 아웃, 트루스 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시위대의 맨 앞줄에 선 일본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8톤짜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인내해준 것에 대한, 그리고 50년간 감춰진 더러운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한 기이한 감사와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김 차장이 화면 너머에서 조용히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무너졌고, 당신의 벙커는 뚫렸고, 당신의 군대와 국민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일본을 지키려고 했는데, 위대한 일본을 다시 세우려고. 그녀의 중얼거림은 공허했습니다. 그것은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오만, 그리고 열등감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망상이었습니다. 뚝. 일본 측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헌병들이 총리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하이파이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한 시대의 거대한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70년간 아시아를 지배해온 일본 시스템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이 관리하는 아시아라는 질서가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보좌관님. 데이비드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광구. 대마도. 저거 다 한국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럼 일본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데이비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데이비드. 네.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걸 돌려받는 거지. 그리고 일본은 이제 배워야 할 거야. 2등 국가로 살아가는 법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대통령님께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한 문장이 써졌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이라는 불치망모는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하며 무엇보다 진실이라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를 가진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오늘 제가 배운 가장 확실한 팩트를 적어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폭풍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키는 서울에 있습니다. 역사는 가끔 아주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페이지를 넘기곤 합니다. 마치 한 계절이 가고 다음 계절이 오듯이 거대한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그 기괴하고도 충격적이었던 밤이 지나고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시는 여전히 탐욕스럽게 돌아갔고 도쿄 긴자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밤거리를 밝혔으며 베이징의 거대한 공장 굴뚝들은 쉴 새 없이 회색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만 해협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괌의 지하 벙커에서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모여 어떤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했는지도 꿈에도 몰랐죠. 그들은 그저 아침 뉴스에 나온 기상 악화와 통신 장비 결함으로 인한 중일 연합훈련 조기 취소라는 짧은 자막 한 줄을 믿고 다시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세상의 이면을 다루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지난 한 달은 천지개벽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서울 용산에 와 있습니다.
제 군 생활 30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퇴역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꼭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휴가를 내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전쟁기념관 광장에는 평화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로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였고 현장 학습을 나온 유치원생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광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무서운 힘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요. 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갈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지난 한 달간 펜타곤 정보국으로 들어오는 1급 기밀 보고서들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동아시아의 질서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상황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그 오만하고 콧대 높던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 주변의 정신과 병원들은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젊은 자위대원들입니다. 정보국에서는 이것을 유령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웠던 붉은 점들의 공포를 목격한 레이더 운용병들과 함교 장교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증상은 비슷했습니다. 바다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모니터 화면에 노이즈가 조금만 생겨도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는 것이었죠. 제동님, 저는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붉은 점들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미사일이 저를 향해 날아오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출한 전역 사유서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자위대 내부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함정 운용 인력이 부족해 최신형 이지스함을 항구에 묶어두고 출항조차 하지 못하는 신세. 그것이 바로 대일본제국 해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들의 초라한 현주소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겪은 단 하룻밤의 공포가 그들의 군사적 자산을 사실상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정치권의 굴복은 더 빠르고 비굴했습니다. 박 박사가 괌 회의실에서 경고했던 영상 공개가 두려워 일본 내각은 한국에 대한 모든 비공식적 수출 규제를 소리소문 없이 철회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첨단 공작 기계들이 다시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당분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훈령을 외무성 전 직원에게 하달했습니다. 우익 단체들이 반발하며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총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덜미를 쥔 한국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중국은 더 교활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륙의 기질답게 태세 전환이 빨랐습니다.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부는 사태 직후 해양굴기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 전진 배치되었던 북해함대의 주력 전력을 슬그머니 남중국해 쪽으로 한국의 작전 반경 밖으로 물렸습니다. 핑계는 남방해역의 안보 강화였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국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이니 뭐니하며 막았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풀었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이웃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꼬리를 내리고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대륙의 오랜 습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팬텀 기술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한국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적으로 돌리면 가장 무서운 상대가 한국이라는 걸 그들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솔직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할 건데 지금 펜타곤과 워싱턴 전가는 한국 배우기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일명 샌더스 리포트는 미 국방부 장관부터 말단 분석관까지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의 해전 전술과 비대칭 전력 운용론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한국어를 배우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번역기를 거치지 않은 한국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워싱턴의 새로운 컨센서스, 즉 합의된 인식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동맹의 축이 이동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호자이고 한국이 피보호자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벤치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앉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자판기 커피 맛이 좀 달지 않습니까, 제동님? 미군 부대 커피보다는 덜 쓸 텐데요. 익숙한 목소리. 괌 앤더슨 기지 지하 회의실에서 봤던 그 남자 박 박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 박사.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소? 비공식 방문인데. 제동님이 한국 땅을 밟으시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팬텀 시스템에는 제동님 같은 VIP의 입국 알림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감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인사라도 드려야 예의일 것 같아서요. 그가 농담처럼 웃었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파악되고 있다는 공포.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감시가 적의 것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의 것이라는 묘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곧 퇴역하신다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예로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소. 당신들 덕분에 내군 생활 30년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더 버텨서 뭐 하겠소.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지. 늙은 군인은 사라질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이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마시던 캔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괌에서 일본과 중국에게 서명받은 그 조약들. 진짜로 그들이 지킬 거라고 믿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약속 아니오? 그들은 언제든 틈만 나면 다시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 텐데. 역사가 증명하지 않소. 박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멀리 광장 중앙에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동님 말씀대로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 보이면 언제든 조약 문서를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릴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서명에 만족한 거요? 그들이 찢을 수 없는 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요? 기억입니다. 공포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 박 박사의 눈빛이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물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그들이 뼛속 깊이 새긴 무력감과 공포.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가 고철이 되고 서로를 죽일 뻔했던 그 끔찍한 기억. 그건 유전자에 각인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 겁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걸 머리가 아닌 본능으로 깨닫게 한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 심어주려 했던 미국에 의한 평화의 본질을 떠올렸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대한 공포와 존경.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기둥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것을 팍스코리아나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훨씬 더 세련되고 지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미국이라는 거인도 이제 우리 편. 아니, 우리와 진짜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껍데기뿐인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짜 파트너 말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건방지다고 생각했을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소.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지. 당신네 그 보이지 않는 유령선의 말이오. 내가 장담할건데 미 해군은 앞으로 한국 해군을 스승으로 모실 거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간의 오해와 불신 그리고 미묘한 상하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전우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아, 가기 전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귀국하시면 펜타곤의 메인 서버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팬텀 2.0 업데이트 패치 코드를 보내뒀습니다. 1.0 버전도 감지덕지한데 2.0이라니. 서비스가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이번엔 뭐가 달라졌어? 이번 버전은 북쪽의 그 불장난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혹시 모를 테러 집단들을 위한 맞춤형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원점을 자동으로 무력화시키는 알고리즘이죠. 미국 본토 방어에도 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단골 고객 우대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한 작은 성의이기도 하고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광장의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가을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함대의 설계자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 박사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기념관의 거대한 회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 당시 이 낯선 땅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위에 새겨진 수만 개의 이름들. 70년 전 이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던 잿더미였습니다. 원조받은 밀가루 포대로 옷을 해 입고 남이 쓰다 버린 M1 소총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로 4차 산업의 쌀을 만들고 문화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더니 이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술로 강대국들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팬텀 시스템이나 최첨단 잠수함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진짜 힘은 수천 년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도끼,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간과했던 것 그리고 우리 미국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그 정신은 훔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새로운 질서라. 저는 명비에 손을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질서는 깨졌습니다. 진정한 질서는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나라가 존중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하와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퇴역 연설문을 다시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미국은 영원히 아시아의 수호자로 남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거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을 우리 어깨 위에 태워주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의 힘이 정의이고 우리의 보호가 그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닫는다.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것임을. 그 거인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그들은 작지만 강했고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제 우리는 그 거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함께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후퇴가 아니다.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위대한 전진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들이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함대가 숨죽여 우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적이 오면 언제든 다시 깨어나 그 붉은 공포를 선사할 준비를 한 채로 말이죠. 그 생각만으로도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등을 맡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형제가 되었으니까요. 적들은 그들을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 부르며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 해협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자 제가 군복을 벗으며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동아시아의 태양은 이제 도쿄도 베이징도 아닌 서울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공정하며 찬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팩트라는 이름의 미사일과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칠광구의 막대한 자원도, 독도의 확고한 주권도,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있던 잃어버린 영토까지도 되찾을 수 있는 저력과 명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통쾌한 역전승을 통해 가슴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굴복시킨 장면 중 여러분에게 가장 짜릿했던 사이다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 트윗 한 방? 아니면 웅장하게 솟아오른 현무5의 위용?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